안녕하세요.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 아휴,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듣는 이야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뭘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 잃기 쉽죠. 네, 마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기분이랄까요? 공감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당신을 위해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5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아시죠? 아, 그 책이군요. 네, 수많은 사람의 경제관념을 뒤흔든 책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 이 책에서 건져올린 그 핵심 통찰들을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네, 이 책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저자분이 직접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되기까지 그야말로 돈의 모든 얼굴을 경험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단순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치열한 현실 속에서 정말 몸으로 체득한 그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질적이죠. 돈은 인격체다. 또 리스크가 가장 클 때가 사실은 가장 작을 때다. 이런 거요. 처음 들으면 싶은데 곱씹을수록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관점들이 가득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돈의 속성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책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돈은 인격체다. 네, 그렇죠. 돈이 마치 사람처럼 감정이나 의지를 가졌다. 이렇게 보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심지어 약간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하하, 그럴 수 있죠. 충분히요. 이걸 실제 자산 관리에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돈이 실제로 생각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당연히.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법인 있잖아요. 법인. 네, 법인이요. 법인에게 인격을 부여하듯이 돈에도 어떤 인격을 부여해서 그 움직임이나 성질을 이해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핵심은 존중이에요. 존중. 존중이요? 네. 돈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는 머물지 않으려 하고, 반대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친구처럼 다른 돈들을 막 데려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단순히 아껴 쓴다. 이걸 넘어서서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또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돈 스스로가 느낀다.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관점인 거죠. 책에서는 가치 있는 곳에 쓰인 돈은 감동해서 동료들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하고 그렇죠. 또 술집이나 도박처럼 좋지 않은 곳에 쓰이면 실망해서 그냥 떠나버린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번 돈은 복수심을 품고 주인을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거든요. 와, 무서운데요? 네.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면 큰 돈이 들어올 기회를 막는 셈이고 품위 있게 존중하며 대하면 더 큰 부를 이루는 마중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하. 결국 돈을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돈에 존중하고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해야만 부가 따라온다는 상당히 실질적인 행동 강령인 셈이죠. 이야, 돈에 대한 태도를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돈에는 중력이 있다는 설명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네. 돈의 중력. 네, 마치 질량이 큰 행성이 주변을 끌어당기듯이 말이죠. 네, 맞아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빗댄 설명이죠.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주변의 다른 돈이나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 이걸 돈의 중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강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1억 원을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당연히 1억 원이 10억 원을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비유적으로요. 네네. 돈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영향력의 범위나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1,000만 원 모으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책에서 처음 1,000만 원 모으는 노력이 한 100이라면 그 돈이 이제 이자나 투자를 통해서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면 다음 1,000만 원은 한 95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이런 계산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비유가 있었죠. 나와 돈이 함께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자산 증식이라는 게 1, 2, 3, 4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1, 2, 4, 8, 16처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그 원리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배수로 늘어나는군요. 네, 아주 작은 돈이라도 이 중력의 속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다루면 주변의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점점 더 큰 덩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돈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중력의 힘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의 성질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불릴 것인가 이 문제로 넘어가야겠죠. 네, 그렇죠. 복리 이야기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조차 뭐 세계 8대 불가사이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불렀다면서요. 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복리는 정말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달리랑은 달리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맞아요. 그 워런 버핏 예시가 유명하죠. 1540년에 프랑스 왕이 모나리자를 산 돈, 그게 약 2만 달러 정도래요. 네, 그걸 당시 연 6% 복리로 굴렸다면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 이걸 계산해보면요. 와, 1000조 달러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천조요? 와, 모나리자의 현재 가치랑은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복리의 그 시간 증폭 효과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야, 1000조 달러라니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액수네요. 그만큼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적으로 돌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양나라범이거든요. 아, 그 마이너스 통장 예시도 기억나요? 연 10%로 500만 원을 빌렸을 때 월 이자가 약 4만 1,000원 정도인데 네, 이걸 안 내면 다음 달에는 347원의 복리 이자가 추가로 딱 붙는다. 이런 계산이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그 347원을 보고 에게 겨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헉 벌써 이렇게 느끼는 사람 이 둘의 금융 이해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지적이 아주 날카롭죠. 아, 그렇네요. 전자는 복리를 적으로 돌려서 점점 더 깊은 빚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후자는 작은 돈이라도 복리의 힘을 활용해서 자산을 불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자를 받는 주기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연복리보다는 분기복리가 분기복리보다는 월복리가 더 유리하다는 점도 복리의 원리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고요.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거대한 격차를 만드는군요. 네, 시간의 마법이죠. 그런데 복리만큼이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일정한 수입의 힘이었어요. 이게 좀 인상 깊었는데. 아, 네. 돈의 품질. 네, 연봉 5천만 원으로 갔더라도 매달 4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어쩌다 1,000만 원 벌고 몇 달은 수입이 없는 돈보다 훨씬 강력하다고요. 그렇죠. 그걸 돈의 품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이게 금융생활의 안정성을 가져옵니다. 안정성. 반면에 이렇게 들쭉날쭉한 수입은 액면가보다 왠지 커 보이는 착시를 일으켜서 과소비를 부추기거나 계획적인 자산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자는 이런 돈을 품질이 좋지 않은 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 농사 비유가 딱 와닿았어요. 가끔 폭우가 쏟아지는 것보다는 매일 적당량의 비가 꾸준히 내려야 땅이 기름지고 풍작을 거두듯이 돈도 규칙적으로 흘러야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기업 경영에서 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랑 같은 이치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불규칙한 직업군,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벌어들인 돈을 최대한 빨리 부동산 월세나 배당주 투자처럼 규칙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아, 자산의 형태로 바꿔라. 네. 왜냐하면 규칙적인 수입은 단순히 생활의 안정을 넘어서서 미래를 계획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즉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자산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신용이요? 네, 이 신용은 때로는 실제 보유자산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돈의 본질과 꾸준함의 힘을 이해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불릴 것인가, 즉 투자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저자의 시각은 또 한 번 통념을 뒤집습니다. 보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자는 리스크가 가장 클 때가 사실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정말 역발상 투자 전략의 핵심을 짚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해서 모든 투자자가 공포에 질려서 막 투매할 때 있잖아요. 네네, 공포에 휩싸일 때. 그때 해당 자산의 가격은 본회 가치보다 훨씬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즉 가격 자체가 이미 리스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점에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반대로 모두가 막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과열될 때는 거품이 끼어있을 확률이 높아서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스러워져라. 이거랑 정확히 같은 맥락이네요. 네, 일맥상통하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주식시장이 막 폭락했을 때 저자분이 총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일일 발생 비율의 감소 추세를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일화가 소개됐었죠. 그게 참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 건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 패턴을 파악하고 네. 실제 데이터에서 그 변곡점, 꺾이는 지점을 확인한 뒤에 투자를 감행했다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이건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과거 데이터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스크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조급한 버리기인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중요하죠. 저자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 자체라고 지적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뭐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로 이어져서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하, 이것도 역설이네요. 네. 심지어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충분한 경험과 지혜가 쌓이는 50세 이후라고까지 말하죠. 젊어서 갑자기 큰 돈을 벌면 그걸 다룰 내공이 부족해서 오히려 쉽게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네요. 그렇죠. 마치 운전면허 막단 초보가 갑자기 스포츠카를 몰려고 하는 거랑 비슷할까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부는 하룻밤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짓는 것처럼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종잣돈을 모으는 그 과정에서부터 금융 지식을 쌓고 복리와 투자의 원리를 배우고 또 경제 흐름을 읽는 눈을 키워야 하는 거죠. 과정 자체가 중요하군요. 네. 그렇게 노동소득 외에 자본소득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넘어서는 순간, 그 순간을 저자는 개인의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죠. 개인의 독립기념일. 멋진 표현인데요? 네. 이것이 가장 확실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부자가 된 후에도 그 부를 유지하는 게 또 다른 과제잖아요. 아, 그럼요.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저자는 부를 다루는 데 필요한 능력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1. 버는 능력, 2. 모으는 능력, 3.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4. 쓰는 능력. 4가지요? 네, 이 4가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능력이라서 각각 별도로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각각 다른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며 자산을 배분하는 모으는 능력이 부족하면 부를 쌓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군요. 그쵸. 또 악착같이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투자를 통해서 돈을 유지하고 불리는 능력, 그리고 불필요한 과시욕이나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 유지하는 능력. 네. 성을 쌓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처럼요.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은 단순히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가치 있는 곳에 제대로 그리고 품위 있게 지불할 줄 아는 고도의 철학이자 기술입니다. 쓰는 능력. 그 예시가 기억에 남아요. 변호사 친구한테 법률 자문을 구했으면 그냥 식사 대접으로 퉁치지 말고 정식으로 상담료를 지불하고 맞아요. 미용실 예약을 어겼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존중의 문제죠. 이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 뭐 회사 경비나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 공짜라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돈 관리에도 허술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저자가 코스트코 쇼핑카트를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아, 네네. 단순히 시민의식 때문만이 아니라 본인이 코스트코 주주이기 때문에 그 카트 밖에 하나라도 자기 것이라는 마음으로 더 소중히 다룬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작은 행동이지만 소유의식과 책임감이 느껴지죠. 주인의식이 부의 기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네. 또 하나 강조하는 실천 방안은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금융 문맹 탈출. 네. 기본적인 경제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사회에서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경제 금융 용어 700선 같은 자료를 통해서 꾸준히 학습하라고 권하죠. 네, 저도 봐야겠네요. 책에 나온 한 90여 개 용어 중에서 80% 이상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제안은 우리가 얼마나 금융 지식에 무관심했는지 좀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일이군요. 네, 핵심 근육이죠. 또 저자가 만약 지금 청년이라면 매달 50만 원씩 적금 대신 우량주,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사 모으겠다는 구체적인 조언도 있었죠. 네,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죠. 15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면 은행 적금으로는 1억 원 남짓 모였을 돈이 삼성전자 주식 투자로는 약 5억 원 가치가 되었을 거라는 실제 계산을 보여주면서 장기 투자의 위력을 설명합니다. 와, 5배 차이네요. 물론 뭐 개정판에서는 종잣돈 마련 단계에서 저축의 중요성도 인정을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의 증식을 위해서는 결국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 메시지는 변함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행동으로 집안 정리를 제안한 것도 신선했어요. 그 곤도 마리의 정리법을 언급하면서요. 아, 네,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좀 찔렸는데. 서랍 속 물건을 전부 꺼내놓고 자신에게 설렘을 주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라는 거잖아요. 네, 설렘? 내가 소유한 물건들에 대한 존중심을 기르고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소비 습관 점검이군요. 그렇죠. 예쁜 쓰레기라고 하죠. 그런 거 사 모으는 습관만 버려도 상당한 돈을 절약하고 그 돈을 미래를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네네. 저자 자신도 최고급 여행 중에도 기념품 쇼핑 대신 경험 자체에 집중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 전체의 태도를 바꾸는 뭐랄까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을 통해서 돈과 부에 대한 통념을 깨는 여러 흥미로운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돈을 인격체처럼 존중하면서 그 중력과 복리의 힘을 이해하고 조급함 대신 꾸준함으로 다가가면서 또 돈을 벌고 모으고 유지하고 쓰는 이 4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갈고 닦는 것. 이게 저자가 말하는 부의 핵심 원칙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운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돈을 대하는 올바른 철학과 태도, 그리고 꾸준한 학습과 실천에 달려 있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와닿습니다. 네. 특히 금융 지식을 쌓고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며 주변의 작은 것부터 정리하는 그런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큰 부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언급된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이 말처럼요. 긍정적인 금융 습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아, 그 말도 참 와닿네요. 이 책에서 정의하는 진정한 부자의 기준도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네, 3가지 기준이 있었죠. 그렇죠. 빚 없는 자기 집 소유, 월 평균 가구 소득 이상의 비근로소득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는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네, 그 세 번째가 특히 어렵죠. 네, 이 3가지를 갖춘 사람이라고 하죠. 결국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나 욕망으로부터의 그 정신적 자유까지 얻은 상태.
이게 진정한 부의 경지라는 거죠. 네. 오늘 함께 나눈 돈의 속성에 담긴 지혜들이 당신이 꿈꾸는 경제적 독립 기념일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에게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